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문영배가 결국 오는 4일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나 기각 또는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한 번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은 처음부터 탄핵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 간의 진영전쟁으로 자리매김해왔죠. 그래서 이번 탄핵안 기각 여부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생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느냐, 이런 갈림길로도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탄핵안은 기각되어서 문재인 5년간의 좌파를 물리치고 가까스로 되찾아온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탄핵안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고 기일을 공지하면서 편결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평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얘기죠. 헌법재판소는 아마도 최고의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결론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편결 발언 순서로 볼 때 4대4 기각 또는 7대1 기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시민 정형식 재판관이 1번으로 기각하고 다음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2번으로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기각 의견을 내면 5번 김형두 재판관도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4대1이죠. 남은 3사람, 그러니까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이 순으로 의견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3사람이 모두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은 4대4로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3사람이 실익을 계산한다면 모두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주시민 김형두 재판관이 첫 번째로 기각 의견을 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죠. 그렇지만 무력화됐습니다. 나머지 6명이 줄줄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케이스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기각이 아닌 각하로 기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차선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이 3사람이 모두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각하를 선고하게 되는 조건을 놓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4명이 각하 의견을 제시하면 각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제시해야만 각하로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이 3사람은 이왕의 인용을 끌어내지 못할 바에는 각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씨를 남겨놓게 되는 차선의 구도인 각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의견을 내게 되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 4사람이 모두 각하가 아닌 기각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편결 내용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은 문형배는 왜 퇴임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선고 날짜를 4일로 잡았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선고하라는 외부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런 재판관들의 내부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원래 문형배는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측 그리고 취재 내용을 토대로 지금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나돌았던 모든 내용들을 취합해 볼 때 문형배가 원래 계획했던 날짜는 분명 4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의 시간이 한두 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평의를 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의견 차가 좁혀져서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견해차를 줄일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유력합니다. 절차상의 문제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재판관들의 대립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 그대로 편결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6대2나 7대1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면 기일을 잡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대3 또는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의견 조율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마흔역을 합류시켜달라고 민주당의 SOS를 타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찬대가 지난 주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3사람을 콕 집어서 얼사오적이니 얼사삼적이니 뭐니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SOS를 통해서 박찬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던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찬대의 이 같은 청기 누설이 문영배가 선고 기일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마흔역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일을 확정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지에는 기일 확정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랬다면 민주당과 헌재의 공조관계가 마지막 순간에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영배 입장에서 볼 때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아예 마비시켜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등 거의 막가파가 다 되어가는 민주당을 더 이상 따라가다가는 헌법재판소도 같이 망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가파로 변신하고 있는 전한길 강사는 더불어 미친당이라고 그랬죠. 더불어 미친당과 협의 없이 선고 일자를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반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미리 세워나갈 경우 자칫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하나에서 열까지 보안 문제에 가장 신경을 고치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불만을 가진 쪽에서 평결 내용을 슬쩍 흘릴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 및 발표 절차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마다 지금 비슷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헌법재판소에서 참고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결로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합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11시 정각에 맞춰 심판정에 입증합니다. 문영배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자리하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서 문영배를 중심으로 양옆의 지정된 좌석에 일렬로 앉습니다. 문영배가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릴 경우 관례에 따라서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습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지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 여부인지 이런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의 차이가 있는 별개 또는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내지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그 순간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건물의 커튼은 모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은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합니다. 1일 오후, 오늘 오후 이미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헌재 인근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국립고궁박물관은 선고 당일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1개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이 대거 투입됩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근무 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발동합니다. 가포 비상이면 경찰력을 100%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 명이 투입됩니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됩니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되고 현재 주변에는 경찰 특공대도 대기합니다. 현재 반경 1.85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시위대끼리 맞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벽 등을 세워서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그리고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한남동 공관 앞으로 또 광화문으로 달려나갔던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의 충정이 반드시 보상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